네, 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오늘은 이제 인사평가 방법론은 어느 정도 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했던 그 이슈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지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문재인 친문 세력을 우리가 왜 비판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그 친문 세력을 키워줬던 이제 김어준이 왜 위험한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나 아렌트의 얘기는 오늘도 조금 더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학문적 소양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그 유튜브계에 그 설치고 있어요. 그래서 김현정 CBS 김현정 뉴스쇼에 그 지난 화요일 날 어제죠, 어제 이재명 뒷담화의 명파리 척결까지 정봉주가 비명 깃발든 이유 뭐 이런 제목으로 하는 걸 제가 쭉 들어보고 이 사람들이 학문적 소양이라고는 일도 없는 사람들이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첫 번째 김주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주일이 그 경향신문사 기자를 10년 하고 나와서 프리랜서로 뭐 이렇게 저렇게 뭘 하는 모양입니다. 정치평론을 주로 하고 그런데 그 너무나 택도 없는 소리를 해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정치평론을 하지? 봤더니 뭐 미국 유학도 하고 방송, 언론, 신문, 신방과를 나와가지고 뭘 하고 그랬습니다. 너무 참담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짧은 2분 34초짜리니까요. 들어보시죠.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점점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진짜로. 예, 점점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예전에도 왜요? 컸지만은 지금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게 합리적인 판단 자체가 안 되고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예, 왜 그러냐면은 어제 뉴스가 난 게 뭐가 있었냐면은 네. 민주당 당 강령에 기본사회가 들어갔어요. 예. 기본사회가 뭔가요? 기본사회, 뭐, 기본소득 이런 거 바탕으로 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기본사회라는 얘기를 아닐까? 혹시 전에 이재명이 최근에 한 것 말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은 복지국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기본소득의 이제 확장 개념으로 기본사회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이제 기본 주거, 기본 금융, 기본 소득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일종의 민주당판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만들어낸 거. 이거를 민주당판 복지국가의 비전을 자기가 이제 차기 대선으로 이제 이거를 밀겠다라고 지금 들고 온 거거든요. 기본사회는 없는 개념이에요. 이제 만들어진 개념이고요. 학문적으로도 한 번도 논의된 적도 없고 그런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냥. 그래요? 예, 물론 뭐 기본사회라는 무슨 뭐 재단 같은 게 있더라 검색해 보니까 예, 그런데 예. 학문적으로 아예 없는 단어예요. 제가 말하는 건 예를 들면 기본소득은 베이직 인컴 해가지고 이거는 엉뚱하게 국민의힘의 강령에 들어가 있어 예전에 김종인 위원장이 위원장 때. 놓고 그랬는데 그건 있는 개념이에요. 기본소득은 실체가 있고 논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본 사회를 넣는다는 거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당의 강령이라는 거는 이거는 헌법이에요. 국가로 치면 헌법인데 헌법에 듣도 보도 못한 개념을 갑자기 누가 주장을 했다 가지고 이게 넣으면은 이재명 시대 가면은 뺄 겁니까? 그럼 그거를?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93%가 찬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은 다 끝났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게 왜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정치를 왜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다 거수를 쳐nom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왜 세게 제가 지금.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냐면 팬덤 정치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칙의 문제. 기본 사회가 뭔지 거기서 찬성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본인이 한번 나와서 설명하라고 해보십시오. 그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당을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이 골마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들려드렸습니다. 김준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의 그 성한용 기자 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들어보니까 누군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경향신문 출신이더라고요. 없던 것이 생겨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경험해보지 못한 것, 학문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것, 어느 책에도 나오지 않은 것, 그런 걸 강령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데 이건 개소리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처음 나와서 비트코인이 사람들에게 인구의 회자되고 있을 때 이게 뭐지? 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이 왜 나오게 됐는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처음 보는 거니까 이건 내가 지금까지 보던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지. 내가 모르는 게 어떻게 나와. 많은 사람들이 들러붙어서 그 비트코인에 투기하고 자금 세탁하고 그런다니까 이건 더 큰 문제네. 이거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 있던 관료들이었습니다. 장관급 인사들이었죠. 박상기, 은성수 이런 놈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들과 더 비슷했죠. 조선시대 4대부는 오로지 고대 시대에 나왔던 그 조선 성리학적인 생각, 주자의 생각을 벗어나는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장사를 하는 것은 가장 천한 것이라 장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랬습니다.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폐쇄적이고 세국적인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나라가 망한 겁니다. 이 김준일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걸 보고 얘가 미쳤나? 이 젊은 애가 이제 겨우 나이 50이 된 것 같던데 이 젊은 놈이 어떻게 이렇게 빠가사리 같은 생각을 하는지 인과관계를 파악하지 못해요. 왜 강령에다가 기본사회라는 말을 넣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저간의 사정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떠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인과관계를 파악하지 않는 사회예요. 그냥 나타난 현상이 자기 꼴리는 대로 떠들어요. 막 꼴리는 때도. 이거는 김어준도 똑같습니다. 그냥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뭐라고 분석해. 근데 김어준은 굉장히 고급진 분석을 해. 김준일은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면서 막 떠들어. 인과관계를 파악하지 않아. 왜 그럴까? 모든 학문은 자연학문이든 그 나투어위센샤프튼이라고 그러죠. 자연학문이든 정신학문이든 가이스트위센샤프튼이라고 합니다. 정신학문, 자연학문 이렇게 두 개로 나누잖아요. 모든 학문이. 어떤 학문이든 간에 학문은 반드시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통해서 이론을 정립합니다. 그것이 학문하는 사람들의 숙명이에요. 아니 김준일은 뭐 미국에 유학 갔다 왔다며. 미국에 박사과정을 수료했대. 박사과정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료하고 왔다는데 아이고 나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적이었어. 아니 이런 또라이가 있나.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전후사정을 보지 않고 자기가 이런 거는 개념이 없는 것이다. 근데 왜 이러냐 하면 학교에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훈련을 안 가르쳐요. 우리나라 학교에서. 그러니까 정답만 외운단 말입니다. 시험 성적을 높게 받게 하는 요령을 가르쳐요. 끊임없이. 그것은 외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초등 의대반이 이 대치동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 전국에 확산돼서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때 고2 과정을 배워. 미쳤지 얘네들이. 이런 애들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되느냐. 한동훈 같이 되는 거예요. 최대집 같이 돼요. 그리고 나라 전체가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김준일 같은 사람을 저런 걸 그 CBS가 그 기독교 방송 아닌가? 그런데 나와서 아이고야 나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친 나라입니다 지금. 이런 애들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되겠어요? 초등학교에서 의대반 다닌 애들이 나중에 보면
괴물이 되어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 왜 기본 사회, 기본 소득에서, 기본 금융에서, 기본 주택에서 이것을 합쳐서 전체적으로 기본 사회를 만들자는 이 비전, 목적, 방향을 강령에다 넣는 게 왜 잘못됐죠? 여러 방송에서 불러주니까 이제 자기가 이렇게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 대가리가 크면 저렇게 되는 거죠. 김어준도 비슷합니다. 같은 과예요. 그런데 김어준은 조금 고급진 방식으로 해요. 기본적으로 김어준은 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급진 방식으로 하는데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박원석의 발언은 2분 57초인데 박원석의 발언도 한번 봅시다. 박원석의 발언도 아주 꼴 같지 않은 발언인데 그래도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몇 차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적 우클릭은 국민의힘에 도움이 됩니다. 민주당이 정책적 우클릭을 하는 왜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이를테면 감세를 국민의힘은 철학으로 갖고 있는 정당이고 예. 그걸 계속 주장해 왔고 예. 민주당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감세를 주장해가지고 감세가 현실이 되면 그 성과는 한동훈이 가져가고 국민의힘이 가져가요. 그래서 정책적 우클릭은 지금 민주당의 중도 확장에서 별로 의미 있는 그 행보가 아니고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저런 일극적인 당의 질서, 또 지나친 강성 지지층의 저런 폭력적인 행위, 이런 것들을 팔짱 끼고 이재명 대표가 그냥 지켜보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좀 더 성숙한 리더로서의 그런 어떤 면모를 보여야 그게 총선 전에 이재명과 총선 이후에 이재명의 진짜 다른 모습일 거다. 그러니까 권력 기반은 훨씬 더 공고해졌는데 리더가 성숙해지지 않았어. 그럼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대통령 선거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굉장히 지금 리더십이 강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 사실 리더십을 잃었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갔고 가장 힘이 센 정치 리더인데 근데 뭔가 모르는 그 불안감이 이재명 대표한테 있어. 저는 사법 리스크는 인정합니다. 네. 근데 사법 리스크 이외에 사법 리스크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그렇게 당을 막 이렇게 일체화시키고 무슨 유일사상, 유일 지도체제인 것처럼 만드는 게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민주정치에서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근데 저게 어디서 발현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 주변인으로서 컴플렉스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주변인 컴플렉스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누구의 적정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DJ의 적정자도 노무현의 적정자도 예. 586도 아니에요. 아니죠. 변방에서 오직 이제 본인의 능력 하나로 개인기로 여기까지 중심으로 들어왔는데 예. 거기서 오는 어떤 불안감인가? 거기서 오는 컴플렉스인가? 근데 그런 걸 안 가져도 될 만큼 혹은 극복할 만큼 지금 강해졌는데 그렇죠. 아직도 그런 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문득문득 드러난다. 지금 민주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정당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의 기반이지만 정당은 도구이지 정당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당보다 국가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면은 마치 파티 스테이트, 그러니까 당중심 국가처럼 운영을 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대한민국 같은 그런 민주주의 경험을 가진 나라에 전혀 어울리지 않고 그건 반드시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저 지금 개딸들 제어 못하면 그 개딸들 창에 이재명 대표가 찔릴 수도 있다. 그렇죠. 저는 그 점을 이재명 대표 경계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고 김영진 의원이 사탕 좋아하다면 나중에 이빨 썩는다. 이런 얘기 했어요. 친명 김영진. 그러니까 김영진, 정성호 의원 같은 네. 그 주변의 참모들의 말을 저는 기울여야 된다. 기울여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네, 잘 들으셨죠? 이 박원석 씨가 이제 비례대표 의원을 한번 했고, 초선으로. 그리고 정의당에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를 좋게 봤는데, 결국 이 발언을 보면서, 박원석이 뭘 했었지, 과거? 이런 게 다시 돌아가서 봤어요. 봤더니 참여연대에서도 나와서 했고, 뭐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최근에 정의당이 다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당을 나와서, 새로운 미래에 가서 거기서 뭐 사무총장 뭐 비슷한 것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이낙연을 따라가서 새로운 미래를 갖다는 걸 보고, 거기서 다시 나왔습니다. 7월 달에 최근에 나왔어요. 거기 가서 뭘 하다가. 그러니까 이 정신머리가 없는 사람이구나. 근데 왜 그런지를 알겠어요. 이 사람도 인과관계를 파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학문적 소양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학문적 소양이 있다는 말은 그것이 자연학문이든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스스로 있는 그 자연학문.
그 다음에 인간이 개입해서 나타나는 현상. 이것이 정신학문이죠. 그것이 인문학이라고도 하고 사회과학이라고도 하는데 어떻든 독일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연학문과 정신학문이죠. 이 두 어떤 학문이든지 간에 그 학문은 반드시 인과관계를 파악해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하는 말이 그냥 표피적으로 눈앞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만 떠드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인 컴플렉스가 있다. 정당은 도구일 뿐 중요한 것은 국가다. 목적이 더 중요하다. 그 수단이나 도구보다 뭐 그런 얘기. 그다음에 개딸들 현상 이런 얘기를 그럴듯하게 하는데 이것도 또한 개소리입니다. 왜 그러냐? 정당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정당의 존재 목적이 중요해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재명은 정당의 존재 목적이 뭔지를 아주 꿰뚫고 있어요. 먼저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국가는 정당 국가가 돼야 돼요. 파티 스테이트라고 뭐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국가는 반드시 정당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정당이 국가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주의자들이 정당을 통해서 국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이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한 정치 체제에서 가장 우수한 정치 체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는 시민들이 고쳐가면 되는 거예요. 정당이 없이 국가를 운영할 수 없어요.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최후의 발전 단계가 바로 정당 국가가 되는 겁니다. 정당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당을 민주화하라고 말하고 당원들 체제로 당원 중심의 정당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당원 중심 체제로 지금 이재명이 바꾼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이제 새 대표가 되면 지금까지 해야 되는데 못했던 것이 있어요. 친문 세력들의 반대로. 고민정인이 뭐 이런 애들 끝까지 반대했잖아. 1인 1표 제도를 반대해가지고 1인 20표, 대의원이 20표를 갖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1인 1표로 해야 됩니다. 뒤에서 박원석의 이 2분 57초 발언이 얼마나 개소리인지를 뒤에서 설명합니다. 정치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박원석만 해도 똑똑한 줄 알았는데 이번에 이 발언을 통해서 이런 머저리가 있나. 정치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